네, 사건은 그 시대를 얘기하고 또 그 사회를 얘기하는 거죠. 이 범죄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고 예방 대책까지 알아보는 범죄 파일 사건은 말한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정규 호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살펴볼 사건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은 그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자, 보이스피싱 우리가 뭐 흔히 듣는 그런 얘기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고 또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네, 보이스피싱은 이제 전자통신 수단으로 타인을 속인 뒤에 금융 거래 등을 이용해서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 범죄입니다. 네. 네,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형법상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또 컴퓨터 사용 사기죄와 공갈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전자통신을 이용해 가지고 남에게 이제 돈을 좀 가로채는 그런 거라고 봐야 되겠군요. 네, 일종의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처벌이 교수님 어떻습니까? 조금 무거운 편에 속합니까? 아니면 가벼운 편입니까? 네, 과거보다는 많이 강화하고 해왔습니다. 네. 그러나 그래도 아직도 좀 더 부족하다는 그런 여론들이 일부 있습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아직까지 처벌 강도가 조금 약하군요. 좀 뭐 상황에 따라서 네. 워낙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게요. 예, 형태에 따라서는 좀 차등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모색될 여지가 있습니다. 네. 자, 먼저 그러면 이 보이스피싱의 피해 수준 좀 살펴봐야 되겠어요. 어떻습니까? 예, 보이스피싱이 한국에서 최초로 보고된 것은 2006년이었습니다. 네. 당시의 수법은 국세청 직원을 사칭해서 이 과징금을 환급해주겠다 이런 내용으로 피해자를 네. ATM으로 유인한 뒤에 범행 통장으로 8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한 것이었는데요. 네. 그 이후로 꾸준히 보이스피싱이 증가해 왔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인터넷 뱅킹과 같은 모바일 금융 서비스가 뭐 획기적으로 발전해 왔지 그러게요. 않습니까? 네. 예, 이를 악용한 집단의 활동이었다고 볼 수 있죠. 네. 마치 그 기생충이 다른 동물에 붙어서 양분을 빨아먹고 사는 것처럼 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첨단 금융 시스템에 그러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인구 고령화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고령자분들에 대한 피해 우려가 네. 뭐 있는 건 당연한 것인데요. 네. 또 그에 못지않게 20대와 30대의 젊은 연령층에서도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건수로만 보면 뭐 전국적으로 최근 7년간 16만 3천여 건이 발생을 했고 네. 피해액도 뭐 1조 7천억이 아이고, 넘습니다. 엄청난 금액이군요. 맞습니다. 한 건당 약 1,000만 원씩의 피해액인데요. 이 정도의 피해액은 정말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특히 정보통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런 피해 사기 범죄들은 좀 더 기승을 부릴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뭐 정보통신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AI와 빅데이터를 선두로 하고 있는 이런 사회환경 변화 속에서 그러게요. 뭐 딥페이크라고 하는 기술들이 많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지점들까지 고려를 한다면 앞으로 이 양상이 어떻게 더 많은 피해를 유발할지 심히 걱정스러운 지점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광주 전남 피해 수준 어느 정도 파악이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광주 전남 뭐 최근에 있었던 사건 하나 말씀드려볼까요? 네. 뭐 광주에서 지난 10월에 평범한 40대 주부였는데요. 보이스피싱으로 2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네. 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대출 상품 안내 문자 메시지에 소개되었는데 네. 신용도를 높이면 더 좋은 조건의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에 듣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현금을 상자에 담아서 이 보이스피싱 조직이 알려준 퀵 서비스 기사에게 무려 9차례나 전달하게 됩니다. 송금된 돈은 물론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을 것으로 금방 사라져 버렸겠죠. 추정이 됩니다. 네, 하여튼 피해 금액이 뭐 빌린 돈도 포함되었다고 하니까요. 더욱 안타깝고 빨리 범인이 체포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이런 광주 지역에서 실제 일어났던 사례를 좀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보이스피싱 수법 조금 변화하고 있습니까? 변화할 텐데요. 어떻습니까? 네, 아니 그래서 아까 저기 좀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네. 그 광주 전남에 한정되어서 사건 건수는 광주 전남 지역에서 한 지난 7년간 4,600여 건이 발생된 네.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엄청나군요. 예, 피해액도 약 530억 원이 좀 넘는 그런 수준입니다. 네. 상당히 같은 광주 지역도 전국적인 규모로 놓고 보아서 결코 피해가 적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광주에서도 그렇고 전남에서도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수법은 조금 다양해지고 진화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수법이 그냥 유형을 좀 나눠볼 수가 있어요. 네. 첫 번째로는 기관 사칭형, 네. 이게 제일 오래된 방법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국세청이다 뭐 이런 보고되었던, 거겠죠. 예, 그런 형태고요. 대출 알선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선 사례에서와 같이 대출 조건 변경해주겠다 네. 이런 내용인데요. 최근 뭐 정부 차원에서 안심대출 이런 프로그램들이 그러게요.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면 그걸 또 이용을 하는 네. 그런 형태로 피해가 양산이 됩니다. 또 이자 낮춰준다고 하는 것도 있겠군요. 그렇죠. 예, 그와 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납치 협박형이 있죠. 네. 예, 아들을 데리고 있다 뭐 이런 납치했다. 거. 예, 소위 이제 몸감 요구형이고요. 네. 정보를 도용하는 거 있습니다. 이거 요즘에 이제 메신저, 카카오톡 피싱 이런 것들 있죠. 네. 우체국 택배 왔다 그래서 뭐 확인하면 정보가 빠져나간다며요. 뭐 그런 것도 일종의 하나의 유형이고요. 네. 등록된 지인들을 속이는 방식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보상 제공이 당첨됐다, 환급 금액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정보를 빼가는 그러한 형태들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이스피싱이 여러 가지 뭐 기관을 사칭한다거나 뭐 납치 협박하는 것도 있겠고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또 증가하고 있단 말이죠. 왜 이렇게 증가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딱 하나의 원인을 꼽으라면 네. 무엇보다도 이제 낮은 검거율이죠. 네, 잘 잡히지 않는군요. 처벌의 확실성이라는 것이 범죄의 강력한 예방 효과가 있는 것인데 네. 이게 반대로 처벌이 불확실하게 되면 그 자체로 이제 범죄를 유발하는 그러한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 체포가 좀 어렵다 보니까 이게 금방 말씀드린 확실성이 저하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네. 근데 그 이유는 이제 뭐 크게 딱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보면 네. 외국, 조직, 신종 전 이렇게 나누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외국은 이제 국외에서 활동하고 조직적 형태로 신종 수법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대부분 이제 중국에 본부를 두고 있고요. 조직의 또 역할이 세분화돼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독립적으로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조직을 사멸시키기가 좀 곤란하죠. 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생충인데 기생충 중에서도 그 플라나리아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 몸통을 둘로 나눠도 이 죽지 않고 새로운 개체로 발달되는 것들 있잖아요. 네. 따로 살아가는 모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일부 조직원들을 체포하더라도 거기에서 사멸되는 것이 아니라 또 위에 잘려진 부분들은 또 다른 범행을 시도하는 그런 형태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네. 어렵죠. 이렇게 사기를 쉽게 해서 돈을 벌 수 있으니 누가 그만두겠습니까? 참. 뭐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교수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이 보이스피싱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또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제 구별을 굳이 해보면은 네. 진압과 예방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네. 이게 물론 뭐 서로 상관관계가 물론 존재합니다만 그래서 진압은 체포를 잘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중국 공안과의 공조수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실제로 2015년도에 중국과 공조수사가 원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드 이전이군요. 네? 사드 배치하기 이전인 모양이죠. 아, 예, 맞습니다. 예. 네. 사드와 관련돼 있는데 당시 이제 중국에서 15,000명 정도 보이스피싱을 대거 검거를 하고 나서 이제 한국에서
보이스피싱이 전년 대비 약 16% 가까이 네. 줄고 16년도에도 전년 대비 또 8.1% 감소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외교적 관계가 중국과 원활하지 못하면서 다시 이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중국이 사실상 본산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피해를 이제 그것은 이제 진압하는 측면에서의 대책이라면 네.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해를 아무래도 잘 속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게요. 이걸 또 피해자만 탓할 수는 없는 문제긴 참. 하는데요. 그 주변에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주셔야 돼요. 네. 분들에게. 그리고 또 이제 실제로 피해를 안 당했던 분들이더라도 이게 그런 시도가 감지가 되면 반드시 신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외국에서 이 게릴라가 침략을 해요. 네. 그 재물을 약탈하려는 광경을 목격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거 누구나 다 신고하지 않겠습니까? 자기하고 상관이 없더라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와 똑같은 거거든요. 네. 외국에서 지금 이렇게 국내에 그 재물을 경제적 침략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 방관하시는 것은 향후에 스스로 잠재적 피해 확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네. 신고를 가급적이면 많이 해주시는 시민 자세가 요구되는 지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일단 중국 쪽에서 활동하는 이 보이스피싱 조직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를 조금 이렇게 단속을 했더니 급격하게 줄어들었군요. 그랬던 사례가 있었죠. 2015년도에요. 네. 이제 중국과의 협조를 조금 더 강화시키고 또 하나는 이제 속든 속지 않았든 간에 시민들의 좀 인식이 신고하는 인식이 좀 강화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외에는 이제 기술적인 것들이 물론 추가가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가장 1차 대상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인력 시스템 보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이런 최근에 앱 같은 게 이제 개발이 되어서 그러게요. 보이스피싱 전화 내용이 자동적으로 감지가 되고 경고 문자가 스스로 보내지는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도 접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 형태의 기술적인 개발과 개선의 노력도 추가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언론의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이제 언론에 근데 홍보할 때 제가 한 가지 주의가 되는 게 아까 제가 여러 가지 형태의 보이스피싱이 시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통상 보면 그 기관 사칭에만 네. 많이 홍보가 돼 있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 외의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기관 사칭만큼의 대출 알선형이라든가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인들을 활용하는 것이나 아니면 네. 정보가 빠져나가는 그런 루트들을 대해서 홍보하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정규 호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얘기 나눴습니다. 신속 정확한 30분 교통정보는 이정원 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곳곳으로 정체 시작된 모습입니다. 먼저 이 시각 목포인데요. 백년대로 용해사거리에서 신도심이나 구도심 양방향 모두 신호 2번 예상하셔야겠습니다. 또 도청 입구 사거리를 중심으로 각 방향 정체 빚고 있는데요. 목포의 도로 상황은 박광택 최점수 통신원이 알려왔고요. 광주 시내도로 상황도 살펴보면 임방울대로 농산물 유통센터에